여기는 워싱턴, 세계은행본부. 저 나라는 5년 안에 망할 겁니다. 한 전문가가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단언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396달러.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90%가 민둥산.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였죠. 그런 한국이 세계은행에 50억 달러 조림 자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10년 안에 전국을 숲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전 세계 전문가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브라질도 중국도 모두 실패했는데 기술도 돈도 없는 나라가? 저 나라는 5년 안에 망할 겁니다. 라면서 말이죠. 회의장이 비웃음으로 가득하던 그 순간 한 한국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안에 온 나라를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살기 위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을 믿어주십시오. 그의 이름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활착률 100%.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주는 돈을 어떻게 당신들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까? 이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제 나이 26살이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입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냉랭한 공기가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천하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생태학 연구에 바쳐온 사람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일은 199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갓 석사 학위를 받은 신참 연구원이었어요. 그때 참여한 프로젝트가 바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조림 사업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무려 50억 달러를 지원받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푸른 산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오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산의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뛰어다니고 산나물도 지천에 널려 있었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멀리 보이는 민둥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산도 옛날엔 울창한 숲이었단다. 일본 놈들이 와서 다 베어갔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제 손으로 할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199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고급 호텔 23층 회의실이었어요. 바닥에는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에는 거대한 중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 부국장이라는 분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그 옆에는 왕 과장, 리 과장, 조 과장 등 여러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모두 비슷한 정장 차림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노트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부터 진짜 조림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성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이야. 나무 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이론만 배워서는 현실을 모르지. 우선 예산부터 현실적으로 배분해야 해. 그러더니 칠판에 분필로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 예산 50억 달러. 그 밑에 세부 항목들을 적어 나갔어요. 행정비용 30억 달러.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관리감독비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고 다시 물어보니까요.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받아야 할 수당도 있지. 실제 나무를 사고 심는 데 쓸 돈은 고작 15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30%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5억 달러는 비상금이라면서 따로 빼두었고요. 비상금이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 부국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프로젝트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법이야. 그때 쓸 돈이지. 자네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나무를 심을 생각이 없구나. 그냥 돈만 받아서 나눠 먹을 생각이구나. 하지만 어린 연구원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며 보고서나 쓸 뿐이었죠. 왕 과장이 제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천 연구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우리는 보고서만 잘 쓰면 돼. 나무가 자라든 안 자라든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오야, 너만큼은 다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떳떳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학 선배인 장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산 배분이 너무 이상해요. 장 박사는 피식 웃더라고요. 하오야, 너 아직도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니? 이게 바로 현실이야. 조림 사업? 그냥 돈 받는 명목일 뿐이야. 실제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뿐일 거다.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나무 심어서 성공한 적이 언제 있었어? 그냥 적당히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실제 조림 현장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성 부국장은 싫은 기색을 보이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가봐. 하지만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마.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 왕 과장이 다 알려줄 거야. 내몽골 자치구의 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정작 현장에는 묘목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호미와 삽으로 구덩이만 파고 있었습니다. 아니, 구덩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얕은 구멍들이었어요. 깊이가 30cm도 안 됐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인 왕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묘목은 언제 들어오나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쯤 올 거야. 급할 거 없어. 어차피 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다시 물었어요. 심은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물도 줘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구멍들이 너무 얕은 것 같은데요. 왕 과장이 비웃더라고요. 야, 이 친구 참 순진하네. 나무가 사람이야.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거지. 우리가 뭐 정원사야? 그리고 너무 깊게 파면 일꾼들이 힘들어해. 적당히 해야 오래 갈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묘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날품팔이로 와서 의미 없는 구멍만 파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에 50위안씩 받고 구멍만 파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제가 왕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묘목 업체에서 자꾸 늦는다고 해. 뭐 큰일 나겠어. 결국 1년이 지나서야 형편없는 묘목 몇 포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묘목들을 보는데 참담했어요. 이미 시기를 놓쳐서 대부분이 말라 죽은 상태였죠. 뿌리는 썩어 있고 잎은 모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수종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심었습니다. 왕 과장은 빨리빨리 심어버려 라고 재촉했어요. 어차피 심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사진만 찍어두면 돼.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담장도 치지 않아서 염소들이 와서 새순을 뜯어먹었어요. 당연히 묘목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활착률 8.3%. 심은 나무 10그루 중에서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부풀려진 수치였어요. 실제로는 5%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성 부국장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8%면 나쁘지 않네. 다른 지역은 더 낮을 텐데. 첫 번째 시도치고는 괜찮아. 저는 그때 절망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선진국들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조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브라질 6.2%, 인도네시아 4.7%, 멕시코 7.8%,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더 심했어요. 케냐 3.1%, 나이지리아 2.4%, 가나 1.9%. 모두 실패였습니다. 활착률이 10%를 넘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세계은행 담당자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림 사업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죠. 2018년 6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저는 아시아 환경 보건 프로젝트 컨퍼런스에 참석차 파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황사 방지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또 실패할 프로젝트겠지. 저는 체념한 마음으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3층 대회 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발표들이겠지. 실패 사례 몇 개 늘어놓고 앞으로 더 노력하자는 뻔한 결론. 20년 넘게 이런 회의를 수없이 참석해 봤거든요.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멋진 계획, 그럴듯한 보고서, 그리고 처참한 실패. 회의실은 꽤 컸습니다.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죠. 저는 뒷자리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0분. 3시간만 버티면 되겠군.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브라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였어요.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활착률 4.2%, 기후 변화와 토양 조건의 악화로 인해 뻔한 변명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열대우림 재생사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과는 더욱 처참했어요. 활착률 3.8%, 지역 주민들의 협조 부족과 예산 문제로 역시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세 번째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김민수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거기도 조림 사업을 했나? 뭐 별다를 건 없겠지.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울창한 녹색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마치 유럽의 어느 산림 같았어요. 짙은 초록색 나무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나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건가요? 관객 중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김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강원도입니다. 우리나라 산의 모습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 저런 숲이 있다고? 설마 외국 사진을 갖다 쓴 건 아니겠지?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다른 나라 사진을 쓰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한국의 산들이라고 했어요.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어느 것 하나 민둥산이 없었어요. 모두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말 이게 한국 사진이 맞나요? 혹시 다른 나라 사진을 잘못 올린 건 아닌가요? 김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대한민국 사진입니다. 좌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구글어스 화면을 띄웠어요. 위성 사진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녹색이었어요. 산이라는 산은 모두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김민수 씨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전조세 7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민둥산들이 나타났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산림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산림 면적의 90%가 민둥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는 거죠? 1973년부터 정부 주도로 대규모 조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치산치수 지셈치수이라는 국가 정책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외였어요. 군사정권 지도자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나무 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군인, 공무원, 학생, 농민 모든 국민이 삽을 들었어요.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묘목을 나르는 모습, 농민들이 가족 단위로 조림에 참여하는 모습, 정말 온 국민이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김민수 씨가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활착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100%?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10%를 넘기기 어려운데 100%라니.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독일에서 온 박사가 질문했어요. 우리도 수십 년간 조림을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김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첫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림을 국정과제 1순위로 정했어요. 둘째,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맞춤 수종을 선택했어요. 셋째, 철저한 사후 관리였습니다. 심은 후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요. 저는 점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인가?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 의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0년간 11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면적으로는 300만 헥타르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30%에 해당합니다. 300만 헥타르, 그게 얼마나 큰 면적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우리 중국도 그렇게 큰 규모로 조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재 한국의 산림률은 64%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가능한 일인가? 혹시 속이는 건 아닐까? 질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다른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충분한 예산과 기술이 있었는데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무가 필요했어요. 살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진심으로 참여했던 거죠. 진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진심이었나? 아니었죠.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인용구를 읽었어요.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푸른 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울컥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해냈고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말 한국이 해낸 일인가? 우리는 왜 못했을까?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김민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정말 모든 게 사실인가요? 100% 활착률이라니. 좀 믿기 어려운데요. 김민수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랑 함께 나무를 심으러 다녔어요. 온 가족이 삽을 들고 산에 올라갔죠. 정말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제로 시킨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정부에서 독려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나무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무가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절실했다는 건가요? 홍수와 가뭄이 반복됐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었죠. 농사도 망치고 집도 떠내려가고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섰던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맞아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섰죠.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민들이 따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거든요. 군사정권, 독재자, 인권 탄압 그런 이미지만 있었는데 나무를 심는 일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나 봐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의 숲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나라도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 진심의 차이였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민수 씨가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울창한 녹색 숲들, 100% 활착률, 전 국민의 참여, 박정희의 리더십. 혹시 다 거짓말인 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로. 정말 그들이 해낸 일인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조림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파리 국립도서관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저는 8시 50분부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요. 김민수 씨가 보여준 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런 일을 해낸 건가? 100% 활착률이 가능한 일인가? 도서관 직원에게 한국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970년대 한국의 조림 사업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로 된 걸로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3층 아시아 자료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장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꽤 많았어요. 경제 발전, 민주화, 한국 전쟁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환경이나 조림에 관한 책은 거의 없었어요. 역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보구나.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두꺼운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Korea's Forest Restoration, A Miracle of National Will. 한국의 산림복원 국민의지의 기적. 세계은행에서 1985년에 발행한 보고서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자료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조림 사업은 20세기 환경 복원의 유일한 성공 사례다. 세계은행이 지원한 모든 조림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만이 목표를 달성했다. 유일한 성공 사례? 정말 한국뿐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장을 넘겼더니 1970년 한국의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온 산이 민둥산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한국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보다도 더 심하네?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1980년의 같은 장소 사진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산을 뒤덮고 있었어요. 겨우 1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3년 2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산림 복원을 국정과제로 선포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치산치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박정희의 연설문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내가 알던 박정희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심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었어요. 10년간 11억 그루 심기, 지역별 맞춤 수종 선택, 과학적 토양 분석, 3년간 사후 관리 시스템.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계획이었구나. 더 놀라운 건 예산 배분이었어요. 총 예산의 80%가 실제 조림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관리비는 20%에 불과했어요. 우리와는 정반대였죠. 우리는 관리비가 70%였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매주 조림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묘목 상태를 확인했다. 활착률이 낮은 지역 책임자는 즉시 교체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신경을 썼다고? 우리 간부들은 보고서만 받아보고 끝이었는데 박정희는 직접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사진 자료도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국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 정장 바지를 흙투성이로 만들면서 삽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포즈가 아니야.
진짜로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국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온 가족이 나와서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삽을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표정을 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진행했다. 보고서에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마을별로 조립 목표를 정했다. 목표를 달성한 마을에는 포상을 했다. 전국 마을 간 경쟁이 벌어졌다. 경쟁?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구나.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일이었는데 한국은 마을끼리 경쟁하면서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표도 있었어요. 1973년 1억 그루 식재, 활착률 95%. 1974년 1억 2천만 그루 식재, 활착률 97%. 1975년 1억 5천만 그루 식재, 활착률 98%. 매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그 비밀이 나와 있었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철저한 관리. 먼저 토양을 분석했대요. 산의 경사도, 토질, 수분, 일조량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어요.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아카시아. 지역별로 다 달랐어요. 묘목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접 기른 묘목만 사용했어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묘목만 현장에 보냈습니다. 크기도 동일하고 뿌리 상태도 확인했어요. 심는 방법도 달랐어요. 구덩이 깊이는 50cm 이상,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심은 후에는 지지대를 세워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물도 정기적으로 줬어요. 3년간 사후 관리. 이 부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어놓고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돌봤다는 겁니다. 물주기, 잡초 제거, 병충해 방제까지 마을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담당했어요. 그래서 활착률이 100%였구나. 저는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심어놓고 그냥 방치했잖아요. 한국은 3년간 돌봤으니 당연히 잘 자랐겠죠.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였어요. 매월 활착률을 조사했대요. 활착률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심었습니다. 100%가 될 때까지 계속 보충했어요. 이게 바로 차이구나.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3가지다. 첫째, 강력한 정치적 의지. 둘째, 과학적 접근 방법. 셋째,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그것들이었거든요. 정치적 의지? 우리 간부들은 돈만 생각했어요. 과학적 접근? 그냥 아무데나 심었죠. 국민 참여? 강제로 동원했을 뿐이었어요. 다른 책도 찾아봤어요. Korea's Economic Miracle and Environmental Policy. 한국의 경제 기적과 환경 정책. 1990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박정희는 조림을 경제 발전과 연결해서 생각했다. 산림이 복원되면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 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다. 관광산업도 발전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종합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래서 성공했구나. 책 중간에 박정희의 일화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1975년 어느 날 박정희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방문했대요. 조림 현장을 보려고요. 그런데 비가 와서 길이 질척거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정을 연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박정희는 고무신을 신고 산에 올라갔다고 해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묘목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대요. 이 나무는 왜 시들어 있나? 물을 제때 안 줬구나. 다음부터는 더 자주 와서 돌봐라. 마을 이장에게 일일이 지시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읽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우리 간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만 받아봤잖아요. 더 찾아보니 통계 자료도 나왔어요. 1970년 한국의 산림률은 35%였다. 1990년에는 65%가 되었다. 20년 만에 30%포인트 증가. 이는 세계 조림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다. 유례가 없는 성과.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거였구나.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뭘 했나 싶어서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경제적 효과도 나와 있었어요. 조림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간 50억 달러, 홍수 피해 방지 효과 30억 달러, 관광산업 증대 효과 20억 달러,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났던 거예요. 저는 점점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구나. 국가 전체를 바꾼 프로젝트였어. 박정희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진심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나무가 필요했어요. 살기 위해서 필요했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이었죠. 진심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오야,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정직함이 심는 거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직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나라를 바꿀 수 있구나. 박정희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온 나라를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의지에 동참했고요.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쉬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리더가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도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파리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놀라운 성과들,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 전 국민의 진심 어린 참여, 100% 활착률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기뻐야 할 텐데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한국과 뭐가 달랐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야 앞으로라도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봤습니다. 1996년에 참여했던 2차 조림 사업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그때 자료들을 찾아냈어요. 회의록, 예산서, 진행 보고서들. 오래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을 펼쳤을 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1996년 4월 3일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2차 조림사업 예산 배분 논의. 총 30억 위안 중에서 실제 조림비는 8억 위안, 나머지 22억 위안은 행정비, 관리비, 연구비 명목이었어요. 거의 75%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그때 성 부국장이 한 말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실제로 나무를 심는 일은 간단해.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어리석었죠. 한국 자료를 읽고 온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예산의 80%를 실제 조림에 썼거든요.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패했구나. 2차 조림 사업 계획서를 다시 봤어요. 5년간 500만 그루 식재, 활착률 목표 70%, 한국은 10년간 11억 그루를 심어서 100% 활착률을 달성했는데 우리는 500만 그루로 70%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스케일이 달랐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관리 계획이었어요. 식재 후 1년간 관찰, 겨우 1년이었어요. 한국은 3년간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우리는 1년 보고 끝이었습니다. 이래서 나무들이 다 죽었구나. 그때 일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996년 6월 왕 과장이 제게 말했던 것. 천 박사,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달라. 실제 성과보다는 보고서가 중요해. 위에서 원하는 건 예쁜 숫자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예쁜 숫자요? 그래, 활착률 같은 거 말이야. 왕 과장이 설명했어요. 실제로 70% 달성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보고서에는 70%라고 쓰면 돼. 어차피 확인하러 오는 사람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거짓 보고를 하자는 건가요? 거짓이라기보다는 목표치를 적는 거지. 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목표로 삼은 숫자잖아.
달성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장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하오야, 이번 중간 보고서 네가 써줘. 뭐라고 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활착률 68% 정도로 써.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현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 박사가 말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시간만 낭비야. 그냥 적당한 수치 쓰면 돼. 68%면 나쁘지 않은 숫자니까. 결국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썼어요. 2차 조림 사업 중간 보고. 식재 완료 300만 그루. 활착률 68%.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면서 썼으니까요. 8월에 정말 현장에 갈 기회가 왔어요. 상급 기관에서 점검단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했거든요. 저도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내몽골의 조림 현장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왕 과장이 귀띔해 줬어요. 오늘 점검은 형식적인 거야. 좋은 곳만 보여주면 돼. 안 좋은 곳은 아예 가지 마. 그리고 혹시 질문 받으면 긍정적으로 대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했어요.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300만 그루 식재 완료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100만 그루도 안 심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말라 죽어 있었고요. 활착률은 더 심각했어요. 제가 68%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20%도 안 돼 보였어요. 심어놓은 묘목들이 거의 다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했으니까요. 점검단 앞에서 왕 과장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우리 모범 지역입니다. 활착률이 80%를 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80%라니. 제 눈에는 20%도 안 보였는데 점검단장이 물어봤어요. 이 나무들이 언제 심어진 건가요? 3개월 전입니다. 왕 과장이 대답했어요. 3개월 치고는 너무 말라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다음 달쯤 비가 오면 다시 푸르러질 겁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저 나무들은 이미 죽은 거였어요. 다음 달에 비가 와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점검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왕 과장에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른데요. 왕 과장이 피식 웃더라고요. 하오야, 너는 아직도 순진하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야. 하지만 보고서는 정확해야 하잖아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정확하면 뭐해? 윗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포장해서 보고하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죠. 제가 쓴 보고서가 모두 거짓말이었으니까요. 68% 활착률이라니 실제로는 20%도 안 됐는데 며칠 후 장 박사가 또 저를 불렀어요. 최종 보고서 써야 해. 뭐라고 쓸까요? 활착률 70%로 써. 목표 달성했다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항의했어요. 선배님, 실제로는 20%도 안 돼요.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장 박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오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실제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야. 70%라고 쓰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야? 장 박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목표로 한 수치를 쓰는 게 왜 거짓말이야? 달성했든 안 했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야. 결국 저는 굴복했어요. 최종 보고서 2차 조림 사업 완료, 식재 완료 500만 그루, 활착률 70%, 목표 달성으로 사업 성공적 완료. 모두 거짓말이었죠.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오야,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정직함이 심는 거다. 저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짓 숫자를 심었을 뿐이었죠. 2000년에 그 지역을 다시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4년이 지난 후였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나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몇 그루 살아남은 것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심었구나. 숫자만 키웠을 뿐 나무는 키우지 못했구나.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한국은 정직하게 나무를 키웠는데 우리는 거짓으로 숫자를 키웠어요. 파리에서 본 한국 자료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정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묘목을 확인하던 모습, 전 국민이 진심으로 삽을 들던 모습, 100% 활착률이라는 놀라운 결과, 모두 진심과 정직함의 결과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묘석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저는 그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나무를 심어보겠다고. 한국처럼 정직하게, 진심으로. 2019년 3월, 저는 또 다른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이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한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겠지. 하지만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비행기로 2시간. 몽골 수도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3월인데도 영하 15도였어요. 이런 추운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했어요. 목적지는 고비 사막 근처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황량한 풍경이 이어졌어요. 메마른 땅, 거친 바람, 먼지만 날리는 벌판. 여기서 조림을 한다고? 도착한 곳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휘날렸습니다. 나무는커녕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죠. 황사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거든요. 첫날 저는 현지 담당자를 만났어요. 바트볼드라는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얼굴이 바람에 많이 탄 상태였어요. 천 박사님, 여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곳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년 봄이면 황사가 심해져요. 바트볼드가 설명했어요. 중국까지 날아가서 피해를 주죠. 우리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다 말라 죽어요. 비가 너무 적게 와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도는 해본 거군요. 네, 몇 번 해봤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바트볼드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10명 정도 되는 팀이었는데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기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요? 제가 바트볼드에게 물어봤어요. 아, 저분들이요? 바트볼드가 대답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서울에서 온 분들인데 몇 년째 오고 있어요. 조림 봉사하러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원봉사자?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에서 몽골까지 와서 봉사를 한다고? 돈은 누가 대주나요? 본인들이 다 내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모두 자비로. 심지어 묘목값까지 본인들이 내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자기 돈 내고 남의 나라 와서 나무를 심는다고?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트볼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봉사단을 만나게 되었어요. 팀장은 이정수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어요.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천하오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이정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년 이맘때 오는 게 저희 일정이거든요. 벌써 5년째예요. 5년째? 매년 몽골까지 와서 나무를 심는다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죠. 물론 이정수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해야 할 일? 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실례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몽골까지 와서 자기 돈까지 내면서. 이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나무를 심을 때 외국에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묘목도 지원해줬죠.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갚는 거예요.
갚는다고? 30년도 더 지난 일을 갚는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갚으라고 했나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이정수 씨가 웃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팀원들도 비슷했어요. 김영이라는 50대 여성분은 주부였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민철이라는 30대 남성은 회사원이었어요. 연차 써서 매년 와요. 회사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사, 의사, 주부, 회사원, 은퇴자. 공통점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며 봉사하고 있었죠. 실제 작업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묵묵히 삽을 들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정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조건이 너무 열악해 보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정수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도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 우리는 항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결과조차 조작했는데. 점심시간에 한국 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현지에서 구한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김치와 라면, 그리고 몽골빵. 고향 음식이 그리우시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김영희 씨가 대답했어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모든 게 긍정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물주기 작업을 했어요. 심어놓은 묘목 하나하나에 물을 줬습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 좀 보세요. 박민철 씨가 저를 불렀어요. 새잎이 나왔어요. 정말로 작은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신기하죠? 박민철 씨가 신나게 말했어요. 작년에 심은 나무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컸어요. 물론 느리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치 자기 자식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울컥했어요. 저런 마음으로 나무를 대하는구나. 우리는 나무를 숫자로만 봤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를 생명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이정수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정수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림을 시도했어요. 저는 중국의 실패담을 말해줬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정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1970년대 초기에는 활착률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었죠. 한두 번 실패하면 바로 안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한국은 계속 시도했다는 거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나무를 심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이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숲이 된다. 우리는 그 희망을 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심는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숫자만 심었는데 이 사람들은 희망을 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작업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어요.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이 많이 들었어요. 작업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오히려 돈과 시간을 쓰면서 점심시간에 김영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텐데. 김영희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때 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나무 심는 기술도 배웠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나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분들에게가 아니라도요.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 작업을 마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돈을 받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와서 이렇게 한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답은 명확했어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했어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오야,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진심이 심는 거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부끄러웠어요. 평생 나무를 연구한다고 했으면서 진짜 나무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연구 대상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팀이 떠날 때 저는 이정수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게 뭔지, 진정한 봉사가 뭔지 감사합니다. 이정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 박사님도 언젠가 우리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만 있으면 가능해요. 나무는 진심을 알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국팀이 떠난 후 저는 며칠 더 몽골에 머물렀어요. 그들이 심어놓은 묘목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작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귀국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고 싶다. 진심으로, 대가 없이, 부끄럽지 않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몽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동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천 박사, 갑자기 왜 그래?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부장실에서 장 박사가 물어봤어요. 하오야,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다른 일? 뭔 소리야? 장 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경력을 버리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사직 승인이 나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동료들의 만류가 계속 이어졌죠. 특히 왕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천 박사, 정말 미쳤어? 좋은 자리 놔두고 뭐 하러 나가려고 해. 밖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들어. 마지막 주에는 송별회도 열어줬어요. 연구소 근처 중국 식당에서였죠. 10명 정도 모였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다들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술이 몇 잔 돌고 나서 왕 과장이 입을 열었어요. 하우야, 솔직히 말해봐. 몽골 다녀와서 이상해졌어. 거기서 뭘 봤길래 이러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국 봉사단을 만났어요. 한국 봉사단?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어봤어요. 네, 매년 몽골에 와서 조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했어요. 자기 돈 내고 와서 묵묵히 나무를 심더라고요.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장 박사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 보고 감동받아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말을 흐렸어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었어요. 리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한국 놈들 원래 그런 거 잘해.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쇼 말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쇼가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다고요. 진심? 왕 과장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한국 놈들이 진심? 걔들 원래 허세 부리기 좋아하잖아. 우리 따라하면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문화 도둑들이지 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조림에서 정말 성공한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했고요.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조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보다 잘했다고? 천 박사, 정신 차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5천년 문명국인데 겨우 몇십 년 발전한 나라가 우리보다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림에서만큼은 한국이 우리보다 성공했어요.
100% 활착률을 달성했다고요. 우리는 10%도 안 됐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왕 과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야, 그 숫자 믿는 거야? 한국 놈들이 발표한 걸 그대로 100%라니 말이 돼? 분명히 부풀린 거야. 우리처럼 거짓 보고한 거라고.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계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제가 파리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은 정말 해낸 거예요. 장 박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하오야, 너 한국에 세뇌당한 거야? 걔들이 우리보다 뭐가 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우리 도움받아서 겨우 일어선 주제에 지금 와서 스승 노릇하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배님, 그 말씀은 잘못되셨어요. 한국은 우리 도움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죠. 한국이 성공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리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천 박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욕하는 거야? 한국 편 들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조림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했고요. 온 국민이 참여해서 성공시켰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왕 과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박정희? 그 독재자 말하는 거야? 독재로 억지로 시킨 거지 뭐. 그게 뭐 자랑할 일이야?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는 거야. 강제로 안 시키고.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뤘나요? 보고서 조작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돈만 빼먹고 나무는 안 심는 게 그게 한국보다 나은 거라고요? 장 박사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천하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근거도 없이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선배님, 1996년 2차 조림 사업 기억나세요? 제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활착률 70%라고 보고했잖아요. 실제로는 20%도 안 됐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그 보고서 썼으니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뭔가 찔리는 표정이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조 과장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불가피했던 상황이고 목표치를 쓴 거지. 거짓말이 아니야. 불가피요. 저는 비웃었어요. 한국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정확한 숫자만 보고했어요. 그리고 100%를 실제로 달성했고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 과장이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우리한테 와서 도움 요청해? 황사 때문에 고생한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해. 또 다시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이상해요. 한국이 언제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나요?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몽골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 심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황사 방지 조림 말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으로 날아가는 황사를 막으려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나무 심고 있어요. 우리는 뭐 했나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잖아요.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장 박사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천하오, 너 지금 완전히 한국 편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그래? 한국 놈들이 뭘 해줬다고? 그렇게 좋으면 한국 가서 살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선배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걸 인정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면 우리가 발전해요? 발전? 왕 과장이 빈정거렸어요. 한국 따라하는 게 발전이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어. 굳이 남의 나라 흉내 낼 필요 없다고. 우리가 훨씬 큰 나라야? 큰 나라요. 저는 한탄했어요. 그래서 뭘 했나요? 25년간 조림사업 해서 뭘 남겼어요? 거짓 보고서 몇 건이 전부잖아요? 한국은 진짜 숲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종이 숲만 만들었어요. 리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 겨우 몇십 년 잘 산다고 우쭐대는 거 아니야?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어. 한국은 우리 속국이었잖아. 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5,000년 전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 아닌가요? 현재 한국이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조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조 과장이 비아냥거렸어요. 인정해서 뭐해? 한국 찬양이나 하고 앉았네. 너 혹시 한국 돈 받아먹은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 편을 들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을 받아먹었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장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천하오, 오늘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네. 집에 가서 정신 좀 차려. 한국 찬양은 그만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을 본받아서 우리도 잘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일어나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왕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천 박사, 정말 실망이야. 25년 함께 일했는데 이럴 줄 몰랐네. 앞으로 조심해. 한국 편 든다고 좋은 소리 안 들을 거야. 모두 나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는 남이 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할까? 왜 항상 깎아내리려고만 할까?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한국을 너무 좋게 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우리의 실패, 모두 현실이었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한국이 보여준 그 정직함, 그 진심을 배우고 싶다고. 며칠 후 사직 승인이 났을 때 저는 홀가분했어요. 25년간의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나무를 심어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진심으로. 동료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쳤다는 말만 계속 들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은 길을 말이에요. 연구소를 그만두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었거든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고향에 가자. 고향 산시성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 3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 베이징 떠나서 시골 가서 뭐 할 거야?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아내가 물어봤어요. 나무 심는 일, 나무 심기?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구소에서 25년 동안 나무 연구했잖아. 이제 와서 직접 심는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연구만 했지 진짜로 심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몽골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한 그 며칠이 전부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한국 사람들처럼. 결국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로 8시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민둥산이 많아졌어요. 저기에 나무를 심어보자.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민둥산이었고요.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 마을 이장인 리숙부를 만났어요. 아버지 친구였던 분이죠. 70대 중반이셨는데 많이 늙어 계셨어요. 하오야, 정말 오랜만이네. 베이징에서 잘 살고 있다며? 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좋은 일이지. 고향이 제일이야. 하지만 왜 돌아왔는지 물어보시지는 않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려고요.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림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을 만들어 보려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조림? 한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거 전에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잖아. 정부에서 와서 나무 심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 죽더라고.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한국 방식으로요. 한국? 여러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네,
한국이 조림해서 아주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 방법을 배워서 해보려고요. 리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오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이 있어. 굳이 외국 따라할 필요 있나? 한국이야 작은 나라니까 쉽게 했겠지만 우리는 규모가 다르잖아?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한국이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활착률이 100%였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10%도 안 됐잖아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마을 간부인 장 씨가 비웃었어요. 천 박사님 한국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한국 방식을 안다고 해요? 책으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몽골에서의 경험을 말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봉사하는 걸 직접 봤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리 이장이 물어봤어요. 먼저 뒷산 토양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하겠어요. 3년간 지속적으로 돌볼 예정이고요. 돈은 누가 되나? 누군가 물어봤어요. 제가 나에겠어요. 묘목값, 관리비 모두 제 돈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쳤나? 자기 돈으로? 장 씨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천 박사님, 혹시 정부에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자기 돈을 써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해보고 싶어서. 여러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네, 진짜 나무가 자라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연구만 했지 실제로 심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엔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해요? 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만 도와주시면 돼요. 강제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우리가 뭘 도와줘? 나무 심기? 나이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없는 마당에. 모두들 부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에서 와서 별소리 다 하네. 책으로만 배운 게 뭐 있다고? 한국 타령이나 하고. 마음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리 이장이 마지막에 저에게 조언했어요. 하오야,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 조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부에서도 실패하는 일인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냥 조용히 살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혼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뒷산의 토양 상태를 조사했어요. 산의 경사도, 일조량, 수분 함량까지 한국 자료에서 본 그 방법대로요.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건조하긴 했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합한 수종도 선택했어요. 소나무, 아카시아, 버드나무. 이 지역 기후에 맞는 나무들이었죠? 묘목을 주문하고 필요한 도구들도 준비했어요. 모두 제 돈으로요. 한 달 후 묘목이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 뿌듯했어요. 건강한 묘목들이었거든요. 뿌리도 튼튼하고 잎이도 싱싱했어요. 이제 심어보자. 드디어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일. 최소한 몇 명은 도와줘야 했어요.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봤습니다. 하루만 도와주세요. 제가 간청했어요. 일당도 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바쁘다. 허리가 아프다. 소용없는 일이다. 온갖 핑계였죠. 결국 단 한 명만 도와준다고 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왕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 되신 분이었는데 생계 때문에 오신 거였어요. 하루 100위안 주신다니까 가겠어요.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식목일 당일 저와 왕 할아버지 둘만 산에 올라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작업.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천 박사, 이거 정말 잘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요. 한국 얘기는 그만해요. 왕 할아버지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더 힘들어졌어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바람까지 불었거든요.
왕 할아버지는 중간에 쉬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저도 지쳤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100그루를 다 심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첫 걸음이야. 왕 할아버지에게 일당을 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천 박사가 정말로 나무 심었다네. 100그루나. 혼자서 하루 만에.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야. 몇 달 지나면 다 죽을 텐데. 며칠 후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묘목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그루는 시들어 보였지만 대부분은 괜찮았죠. 아직은 살아있네.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묘목들이 더 싱싱해져 있었어요. 비를 먹고 새잎까지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어.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100그루 중 95그루가 살아남았어요. 새잎도 많이 났고 줄기도 굵어졌어요. 95% 활착률. 한국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성과를 자랑해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1년 후에 봐야 알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묘목들은 제법 커져 있었어요. 키도 훨씬 자랐고 IP도 무성해졌어요. 90그루가 살아남았어요. 90% 활착률.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제야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1년 후 저는 혼자서 2차 조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200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왕 할아버지만이 다시 도와주셨어요. 천 박사, 작년 나무들 잘 자랐더라고요. 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믿어줘요.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지자가 생긴 거였어요. 2차 조림도 성공했어요. 200그루 중 185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90.5% 활착률.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아. 2년째 되던 해에 마을에 변화가 생겼어요. 몇 명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아버지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나도 도와줄게요. 드디어 함께할 사람들이 생긴 거였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팀을 이루어서 조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시작됐어요. 정직하게, 진심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3년째 봄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작은 숲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3년 전에 심었던 100그루가 이제 제법 큰 나무로 자라 있었어요. 키가 2미터를 넘는 것들도 있었죠. 정말 자랐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새잎이 돋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녹색 새잎들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생명이 이렇게 강한 거였구나. 자연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을에서 리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3년 전 조림 반대회에서 제일 부정적이었던 분이셨거든요. 천 박사, 멀리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제가 뛰어가니까 리 할아버지가 나무들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잘 자랐네. 3년 전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숲이 되고 있잖아. 감탄하는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믿으세요? 제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믿어. 완전히 믿어. 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미안했네, 천 박사. 처음엔 너무 부정적으로만 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무는 정말 자랄 수 있다는 걸. 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천 박사, 올해도 나무 심을 거지? 네, 물론이죠.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가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할만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년 만에 첫 번째 자발적 참여자가 생긴 거였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좋은 일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다음 주부터 리 할아버지가 매일 산에 올라오셨어요. 물주기, 잡초 제거, 병충해 점검까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이 나무 좀 봐. 새잎이 이렇게 많이 났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4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을 청년회장인 장 씨가 찾아온 거예요. 3년 전에 제일 비관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천 박사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무시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장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감부터 가졌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장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어요. 천 박사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장 씨도 조림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5월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10명씩 조림에 참여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젊은 부부까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따라왔어요. 아빠, 나무 심는 거 재밌어? 나도 할래.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호미를 들고 구덩이를 파는 모습,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는 모습,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고 말하는 모습. 한국에서 봤던 그 장면과 똑같았어요. 여름에는 마을 전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림이 마을의 공동사업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을의 숲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온 마을이 산에 올라가서 함께 일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8월에 성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천 박사님의 조림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촬영팀이 마을에 온 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카메라가 따라다니며 조림 과정을 찍었어요. 인터뷰도 했죠. 천 박사님,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본 그 방법을 따라 했고요. 정직하게, 꾸준히 한국 모델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의 조림 방식을 참고했어요. 과학적 접근, 철저한 관리, 지속적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숲을 만들고 싶다는 진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와서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정말 바빠졌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국가임업총국에서 공식 편지가 왔거든요. 천하오 박사의 조림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검토하겠다. 전국 확산을 위해 지원하겠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10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유네스코 환경보고서에 우리 마을이 등재된 거예요. 중국 산시성 마을 한국형 조림 모델 적용 성공 사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전 세계에 알려진 거야. 천 박사 덕분이야.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1월에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산림청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한중조림 협력 세미나에 참석해달라. 경험을 공유해달라. 파리에서 만났던 김민수 씨도 연락을 주셨어요. 천 박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김민수 씨가 전화로 말했어요. 한국 모델이 중국에서 성공했다니. 우리도 정말 기뻐요. 언젠가 한국에 오셔서 직접 보시기 바라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4년 전에 처음 나무를 심었던 그곳에 이제 정말 작은 숲이 되어 있었어요. 눈이 내려서 나무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생명력은 느껴졌어요. 봄이 오면 다시 새잎이 돋아날 거예요. 더 크고 더 울창한 숲이 될 거예요. 그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이 산에 올라왔던 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오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할아버지의 예언이 맞았어요. 정말로 다시 돌아왔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그루 한 그루씩. 할아버지 묘소로 내려가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정직하게, 진심으로. 할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진심이 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묘석 앞에 앉아서 지난 4년을 돌아봤어요. 연구소를 그만두던 날, 동료들의 냉소와 비아냥, 혼자 고향에 내려와서 처음 삽을 들던 날,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왕 할아버지와 둘이서 백그루를 심던 날, 모든 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짜 나무를 심어봤으니까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만들어봤으니까요. 숫자가 아닌 생명을 키워봤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확신해요. 저는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숲은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자라요.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마을에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자. 전국에 진짜 숲을 만들어 보자.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제안을 해온 거예요. 한중 공동 조림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중국에 전수해 주겠다고. 저를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그 제안서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4년 전 파리에서 김민수 씨 발표를 들었을 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까 의심했었죠.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나라예요. 봄이 되어서 새로운 조림 시즌이 시작됐을 때 마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와서 배우려고 했어요. 전 박사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을에도 숲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는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조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국이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숲은 다시 자랄 수 있으니까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뜨거운 박수였어요. 4년 전 이 자리에서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할아버지, 저 산 좀 보세요. 예전 민둥산이었던 곳에 이제 작은 숲이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 산 다시 숲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하오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날 밤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전국 곳곳에 진짜 숲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진심으로 끝까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자라니까요. 그리고 숲은 다시 자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